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부제로는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선의를 베푸는 사람, 착하되 조금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라. 당신의 친절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한다. 저자는 무옌거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무옌거, 200만 독자의 삶을 영리하게 바꾼 상담 심리 전문가, 어린 시절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이겨내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착했을 뿐인데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너덜너덜해지자 그들이 차라리 자신을 미워하며 멀어지게 내버려 두었다. 합리적으로 거절하고 원칙 있는 선의를 베풀게 된 그의 삶은 훨씬 쾌적해졌다. 그 용기와 깨달음을 풀어낸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는 중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오르며 200만 부가 넘게 판매되었다. 그러면 본문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선 자리에서 몇 번 나갔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가족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고 마침내 티는 조건만 괜찮다면 아무하고나 결혼하자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 그런 생각으로 나간 마지막 선자리에서 그녀는 그럭저럭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다. 그리고 상대가 늘어놓은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일단 만나기로 결정했다. 만나다 보니 남자는 감성적이고 자제력이 부족했으며 툭하면 성질을 부렸다. 그녀는 참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지만 상대가 무릎을 꿇고 매달렸다. 티는 관연한 자신의 나이가 걸려 망설였다. 남자의 괴팍한 성질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인 것 같았다. 게다가 이렇게 매달리는데 헤어지자니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하고 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곧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자는 본성을 드러냈다. 티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그녀의 곁에 있었던 것은 단 이틀뿐이었다. 퇴원 후에 집에 돌아와서는 더 심했다. 남편은 아기가 아무리 울어도 안아주지 않았으며 그녀에게 밥 한 번 챙겨주지 않았다. 산후조리 기간 내내 그녀는 고통을 삼키며 홀로 아이를 돌봤다. 산후조리가 끝나자마자 티는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가 결혼 전에 사놓은 집을 이미 몰래 처분한 상태였고 양육비 한 푼 주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친정 부모에게 얹혀 살며 아이를 키워야 했다. 인생은 돌이킬 수 없다. 미안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으면 후에 더 큰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서로 빚진 것도 없는데 단지 미안해서 거절하지 못했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는가. 거절한 뒤에 잠깐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편이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체면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칠 때가 종종 있다. 심한 경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다 앞길을 망치기도 한다. 그러니 차라리 미안해서 겸연쩍어서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체 말고 실행에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당신의 용기를 전부 가져가 버릴 것이다. 미안한 마음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선 곤란하다. 지금 당장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미안한 마음이 더는 당신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라.
남에게 밉보이지 않으려 전전긍긍할수록 오히려 미움을 사기 쉽다. 내가 바라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갈수록 나에게 요구하는 사람만 늘어난다. 힘들게 일하고도 단지 결면쩍다는 이유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결국 혼자 고통을 곱씹어야 한다. 아는가?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게 만드는지. 미안한 마음 때문에 잃은 우정, 사랑,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최소한의 선과 원칙을 지키고 아첨하거나 비위 맞추지 않으며 과감히 거절하면서도 적당히 도와주는 지혜를 가져야만 비로소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다. 인생의 큰일 앞에서조차 최소한의 선도,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다.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한 여자가 전날 널었던 빨래를 걷기 위해 베란다로 나갔다. 방금 손을 씻어서 아직 물기가 남아있던 터라 빨래가 잘 말랐는지 만져볼 수 없었던 그녀는 손 대신에 얼굴을 옷에 갖다 댔다. 바로 그때 아랫집 남자가 밖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위를 올려다보면서 그녀와 눈이 딱 마주쳤다. 하필 그 순간 그녀가 얼굴을 대고 있던 것은 남편의 속옷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영락없이 남자 팬티에 코를 박고 정신없이 냄새를 맡는 모습이었다. 아랫집 남자는 깜짝 놀라 멈춰섰고 방금까지 자신이 속옷에 얼굴을 대고 있었음을 깨달은 여자도 얼굴이 빨개졌다. 그날 밤 아랫집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윗집 아줌마 말이야. 남편을 진짜 사랑하나 봐. 오늘 오후에 베란다에서 남편 팬티에 코를 박고 황홀하게 냄새 맡는 모습을 나한테 딱 걸렸다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본 단면을 사실의 전부로 여기고 저마다 결론을 내린다. 그렇게 오해가 생긴다. 어떤 사람은 오해를 받으면 무조건 풀려고 애쓰는데 그 끝은 대부분 하소연쟁이로 낙인 찍히거나 대판 싸우거나 둘 중 하나다. 오해란 생기기는 쉬워도 풀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오해를 풀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이 오해받은 상황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타인의 신뢰를 갈구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성숙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맹목적이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며 언제나 더 많은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둘째, 언행의 여지가 있다. 즉, 100% 확신하더라도 90% 정도만 표현하고 10%의 여지를 남겨둔다. 인간관계에서 오해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사람마다 감정적 출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만 한다. 바로 이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관계에서 상처가 생긴다. 사람은 누구나 말 못할 아픔을 안고 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멀리 볼 수 있다면 순전히 감정적 괴로움에 발목 잡히지 않고 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당장 현 상태를 바꿀 수도 없고 나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서 보통 사람은 본능적인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본능을 이해하고 슬픔 속에서도 슬픔을 초월할 줄 안다. 우리는 살면서 가능하면 스스로 상처와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오해와 몰 이해는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때로는 순탄한 것보다 산전수전을 겪는 편이 인생에 더 도움이 된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는다. 남이 나를 믿게 만들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진정한 선악은 나 스스로 아는 것이다. 진리를 증명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도 없다. 남들이 옳고 그름을 맞고 틀림을 어떻게 말하든 그냥 내버려둬라. 타인의 일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보다는 나 자신이 마음의 균형과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인생은 돌이킬 수 없다. 미안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으면 더 큰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시간이 당신의 용기를 전부 가져가지 않게, 불편한 마음이 당신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지체 말고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최소한의 선과 원칙을 지키고 과감히 거절하면서도 적당히 도와주는 지혜를 가져야 비로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한 젊은 여성이 말했다. 예전에는 거절하는 것 자체를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탁을 받으면 바로 알았다고 했죠. 그녀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계속해서 말했다.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동료들이 미워할까봐 어쩔 수 없이 꾹 참았어요. 반년 넘게 그렇게 지내면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회사에 새 직원이 온 것을 계기로 처음 동료의 부탁을 거절해봤어요. 그런데 다들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더군요. 나더러 나쁘다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여태껏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동료가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내 안의 두려움과 걱정이 나를 답답하고 울적하게 만들었구나. 그때부터는 거절이 훨씬 쉬워졌어요. 소위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뼛속까지 침투한 이 사회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거절이 어렵다는 점에 동감할 것이다. 최소한 좋은 사람이라면 타인의 요구와 기대를 쉽게 저버리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 속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며 거절은 곧 상처라는 그 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사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직장에서 자기 업무가 아닌 일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행동이다. 물론 남의 부탁이나 요구를 거절하면 잠시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스스로 돕는 일이다. 그래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끄러움을 느껴서이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을 참지 못하며 모두가 자신을 좋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상사와 동료를 만족시키려 노력하고, 집에서는 가족 모두가 좋아할 만큼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쓴다. 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의 내면을 파고들면 결국 타인의 긍정과 칭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과 마주친다. 자기 긍정 및 자기 존중의 능력이 심각히 결여된 것이다. 자신의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자기 긍정의 근거를 구하면 자연히 예스라는 말밖에 할 수밖에 없다.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자기 가치감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이 심해지면 타인의 요구를 들어준 대가로 얻은 일시적인 가치감과 안정감에 중독되는 일종의 피약 관계에 빠지기 쉽다. 건강한 인격과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내면의 의존성과 독립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 독립성은 자아에 대한 이해와 수용, 존중, 긍정에서 나온다. 아기가 걸음마를 뗄 때를 보자. 혼자 걷기 시작한 첫걸음을 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용기는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고통을 겪은 후에야 생긴다.
앞서 언급한 그 여성은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은 이기적으로 자신을 긍정하고 남을 거절하는 법을 배웠다. 앞선 이야기에서 그녀가 놀란 점은 용기 내서 거절했을 때 생각보다 기분이 훨씬 좋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존중하는데 그 어떤 이유도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쁘면 동료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있고 너무 피곤하면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부탁한 사람이 누구든지 거절해도 되었다. 또 한 가지 그녀가 놀란 점은 동료와 친구, 가족이 거절을 선선히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그녀는 과거에 걱정했던 대로 외톨이가 되기는커녕 더 많은 존중과 관심을 받게 됐다. 거절을 통해 우리는 타인에게 자신이 그은 인간관계의 경계선을 명확히 알려줄 수가 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원인은 10중8구 내가 먼저 선을 제대로 긋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은연중에 나는 경계선이 없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남에게 준다. 그러니 수시로 경계선을 침범받을 수밖에 없다. 노라고 말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놓고 선을 자꾸 넘는다. 남의 감정을 배려할 줄 모른다. 이기적이다 라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제대로 선을 긋기는 했는지 심각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거절할 줄 모르는 나 자신이 가족, 친구, 동료를 응석바지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아끼는 첫걸음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거절하는 방식보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제대로 거절하는 법을 배우려면 그저 부단히 연습하고 지도해 보는 수밖에 없다. 사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는 억지로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 너무 많이 양보한 탓에 고통이 극에 달하고 막다른 길에 몰리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거절할 용기를 내는 것이다. 일단 한번 거절해보면 내가 내 인생을 제어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거절이 생각보다 별것 아닌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다음번에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또한 생각만큼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권한 또한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권한은 타인에게서 쟁취할 필요가 없으며 합리성을 증명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왜냐하면 이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단 거절이 남을 도와주기 싫어서 되는 핑계나 마땅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절한 거절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나 자신과 타인에게 가장 성실해질 수 있다. 무슨 일이든 예스라고 한다면 이는 곧 스스로 구세주가 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절대 구세주가 될 수 없다. 무소불능하지도 않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적절히 지혜롭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 마음에 충실해서 용감히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자기 행동에 제대로 책임질 수가 있다.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언젠가 착한 사람은 수많은 고통을 견뎌야만 하지만 나쁜 사람은 뉘우치면 그만이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다. 악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뼛속 깊이 절망감을 안기고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며 악인을 응원하는 여론은 올바른 인간 됨됨이에 대한 신념을 무너뜨린다. 당신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진짜 악인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아무 때나 당신의 하루를 망치거나 힘들게 쌓아 올린 자존감을 한순간에 뭉개버릴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가 당신을 감히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당신이 괴롭히기 쉬운 상대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의 자녀라서, 동생이라서, 혹은 아랫사람이나 후배라서 쉬울 수도 있고 반대로 그의 부모라서, 형제라서, 상사나 선배라서 쉬울 수도 있다. 내가 그보다 약해 보이는 점이 한 가지만 있어도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안타깝지만 사람의 탈을 뒤집어 쓴 악마를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악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더 많이 겪는다. 온 세상이 착한 사람에게는 가혹하고 악한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이런 악마들은 내가 이런 사람인데 누굴 무서워하겠냐 이런 식이다. 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당당히 들이미는 이유는 당신을 손쉬운 먹잇감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오로지 당신을 짓누름으로써 자신의 미미한 존재감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선량함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선량함을 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거나 심지어 망가뜨리고 나서 다 너를 위해서 좋은 의도에서 그런 것이야. 이런 명분을 들이대는 일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진정한 선량함이란 평소에는 주변 사람들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이 필요로 할 때는 온 힘을 다해 도와주는 것이다.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며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 잘 대할 것이다.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일이라며 자신의 선량을 강요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는 관심을 주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로 인해 무언가 책임지게 되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혹 그들이 고통을 겪게 되면 보통 사람을 동정하듯 그들을 동정하긴 할 것이다. 팔이 부러진 아이가 소리질러 우는 모습을 보면 그 아이의 고통을 이해하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듯 말이다. 다른 개인을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찬가지로 나 역시 자신과 타인을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나도 나름 고충이 있다고 말하면서 당신에게 함부로 위해를 가하는 악마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들에게 당당하고 확실하게 말하라. 미안하지만 당신은 용서받을 가치조차 없다고. 물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없는 노릇이다. 선량하되 힘과 단호함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한 신하가 군주에게 죄를 짓고 달아나다가 우연히 옛 지인이 사는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안 시종이 친구에게 의탁하는 게 어떠냐고 묻자 신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가 예전에 내게 많은 선물을 보내고 잘해준 까닭은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다. 그때 내 손에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나는 도망자이니 그는 분명히 나를 잡아 군주에게 넘겨 권력의 환심을 얻으려 할 것이다. 결국 그는 마을에 머물지 않고 신속하게 빠져나갔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지인이 과연 그의 뒤를 추격했다. 선물 공세를 벌이며 호의를 사려 애썼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현실에서는 저 사람이 내게 진심으로 우호적인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옛말에 승승장구할 때는 자신을 시험하고 내리막 기를 때는 친구를 관찰하라는 것이다. 인간은 매우 불안정한 존재다. 상대의 진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겉으로 우호적이거나 초반에 비우호적인 모습만 보고 한 사람의 인품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덕으로 덕을 갚고 강직함과 공정함으로 원한을 갚는다면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고 스스로 낮추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상대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고마워하지도 나의 선한 마음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남들과 똑같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비슷한 길을 걸어왔으면서도 스스로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훨씬 우호적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우리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아무개일 뿐이다. 얼마든지 무시할 수도, 경시할 수도, 심지어 미워할 수도 있는 존재다. 나 스스로 남보다 훨씬 낫다고 아무리 생각한들 남들이 보기에는 특별한 점 하나 없는 보통 사람인 것이다. 과거의 선한 생각과 행동을 한 덕분에 보상을 받았던 경험 때문에 좋은 행동 양식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 양식을 의식적으로 바꾸지 못한다. 그저 매번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표현하며 절반 정도는 외부 세계로부터 지지나 묵인을 받을 뿐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는 선한 쪽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외부 세계가 우리 행동에 비우호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나름의 방법을 이용해서 교묘히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비우호적인 사람들을 멀리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선함과 악함은 본성보다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기본 태도에 가깝다. 누군가는 선한 삶의 태도를 끝까지 지키고 누군가는 지키지 못할 뿐이다. 그런데 선한 사람은 종종 자신을 보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남들과 똑같은 착한 마음으로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당신의 착한 마음에 감지덕지할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으면 외려 더 쉽게 상처받는다. 중국의 대표 감독 퐁 샤오강의 영화 방화의 남주인공은 류펑이다. 류펑은 어떤 면에서 선량함의 화신과 같은 인물이다. 그의 선량함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단지 연모했던 여자에게 고백하다가 끌어안았다는 이유만으로 철저히 바닥까지 끌어내려간다. 그는 엄중한 경고를 받고 벌목부대라는 가장 힘든 부대로 보내진다. 군 예술단 사람들이 공경에 처한 류펑에게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보며 샤오핑은 차가운 인간성에 철저히 실망한다. 그리고 자신의 헌신과 선량함을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 자원에서 최전방으로 향한다. 류평이 한 선량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군 예술단에 있을 때 그는 취사반장을 위해 쇼파를 털고 아무도 먹지 않는 터진 만두를 먹었으며 무대 커튼을 수선했다. 식당에 부서진 의자를 수리하고 세탁기에 막힌 호수를 뚫는 것도 그의 일이었다. 그야말로 아무나 그를 부릴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은 류펑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 그것은 아니다. 그가 벌목부대로 좌천된 뒤로도 군 예술단은 변함없이 굴러갔으며 그가 하던 잡일은 금세 다른 사람이 맡았다. 물론 모범 병사로 표창을 받았을 때도 억울하게 좌천되었을 때도 류펑의 착한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착하다고 해서 그의 삶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를 배척한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잘 살았다. 자신의 선량함을 맹목적 희생으로 나타내는 사람은 집단적 악의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알고 보면 지나치게 선량한 사람도 지나치게 악의에 차 있는 사람도 모두 원 가족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성장 과정은 놀랍도록 흡사하다. 내내 불행했거나 가정에 갑작스레 큰 변화가 생겼거나 오랜 기간 어렵게 생활을 해왔거나 이런 식이다. 다른 점이라면 전자는 자신을 희생하여 세상의 환심을 사려 하고 후자는 분노를 발산하여 세상에 복수하려 한다는 것 뿐이다. 전자는 결국 집단적 악의에 희생당하고 후자는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도리를 중시하는지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자리를 양보하는지 넘어진 노인을 도와주는지 이는 모두 개인의 생활태도 및 양심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다. 도덕은 선악을 기준으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구속하는 행동규범이다. 그런데 도덕의 기준이 선악이라면 선악의 기준은 무엇일까? 사실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유일한 본성은 자신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뿐이다. 이기, 즉 자신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기에 선악이 아니라 이기야말로 진정한 본성이라고 할 수 있다. 행동의 동기와 목적도 모두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에게 유익을 줄지 해를 끼칠지는 모두 이기로 향하는 과정에서 행동과 수단에 불과하다. 자신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해득실을 따진 셈법의 결과일 뿐이다. 셈법은 지성과 관련된 문제다. 심성, 다시 말해 선악의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가장 기본적인 선의는 지키되 자신의 행복을 담보로 불필요한 희생을 하지 마라. 어디까지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기대한 것보다 내용이 더 좋았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중요 부위만 제가 발췌해서 읽었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